당신에게 숨겨둔 딸이 있다니. 게다가 14살?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은희의 분노. 하지만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과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순간 누가 무너지게 될까요? 은희는 오후 2시 남편 재호가 출근한 틈을 타서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새벽 3시에 귀가한 남편은 술 냄새를 풍기며 거실 소파에 쓰러졌어요. 은희가 이불을 덮어주려고 다가가자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그것도 스위트룸. 은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식이라고 했는데 왜 호텔에 갔을까요? 남편의 와이셔츠 깃을 살펴보니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어요. 핑크색. 은희가 절대 바르지 않는 색깔이었습니다. 게다가 목 뒤쪽에는 할킴 자국 같은 게 희미하게 보였어요. 아침이 되자 재호는 아무렇지 않게 출근 준비를 했어요. 은희가 어제 회식이 어땠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피곤하다며 밥이나 차리라고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현관문을 나섰어요. 은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희는 남편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어요. 책장 뒤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여자 이름들과 전화번호, 그리고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수첩 맨 뒷장에는 은행 계좌번호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한 기록. 받는 사람 이름은 민지였어요. 은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지라는 이름 분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몇 년 전 재호가 전화 통화하다가 황급히 끊었던 날, 그때 스쳐 지나간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회사 동료려니 했는데요. 수첩을 더 뒤적이다가 은희는 또 다른 종이를 발견했어요. 호텔 숙박 영수증들이 수십 장 나왔습니다. 전부 다른 날짜, 다른 호텔. 최근 6개월 동안만 해도 15번이나 호텔을 이용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6살 딸 수진이었어요. 은희는 황급히 수첩을 서랍에 넣고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수진은 명품 가방을 들고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제주도에 친구들과 간다며 용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50만 원을 줬다고 하자 수진은 그거 다 썼다며 100만 원을 요구했어요. 은희가 한숨을 쉬며 지갑을 꺼내자 수진이 은희의 손을 탁 쳤습니다. 현금은 불편하니 카드로 달라고 했어요. 은희가 요즘 카드값이 많다고 하자 수진은 짜증을 냈어요. 자기가 뭐 큰돈 쓰냐며 그냥 카드 하나만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은 다 부모한테 한도 제한 없는 카드 받아서 쓰는데 자기만 초라하다고 불평했어요. 결국 은희는 카드를 건넸습니다. 수지는 카드를 받자마자 뒤돌아보지도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은희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수첩을 꺼냈어요. 민지에게 보낸 돈만 계산해도 1년에 2,400만 원. 5년 치면 1억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재호의 정부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수첩 앞장을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2010년부터 시작된 기록이었습니다. 그때는 금액이 50만 원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200만 원. 무려 15년 동안 이 여자에게 돈을 보낸 겁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자마자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희 씨 맞냐고 민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재호 씨 부인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은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손에 쥔 핸드폰이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민지라는 여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재호 씨가 자신에게 매달 돈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만 끊으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지쳤다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누구냐고
남편과 무슨 사이냐고 물었어요. 민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만나서 얘기하자며 오후 5시에 압구정 카페로 오라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은희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이 상황이 뭔지, 남편이 왜 그 여자에게 15년 동안이나 돈을 보내는지. 거울 앞에 선 은희는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48살. 주름이 늘었고 백발도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예쁘지 않아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 이유가 이거였을까요? 자기가 늙어서?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2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아이를 낳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나요? 오후 5시, 은희는 카페 문을 열었어요. 한쪽 구석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 민지였어요. 은희에게 앉으라고 했습니다. 민지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재호 씨가 자신에게 보낸 돈 내역이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1억 8천만 원. 통장 입출금 내역이 빼곡했어요.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며 도대체 왜 남편이 당신한테 이런 돈을 보냈냐고 물었어요. 민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호 씨가 말을 안 했나 보다며 자신의 딸이 재호 씨 친딸이라고 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민지가 물 한 잔을 건넸지만 은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민지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민지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 재호와 민지는 회사 동료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재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지만 민지에게 독신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내와 별거 중이라고, 곧 이혼할 거라고 속였다고 합니다. 둘은 1년 넘게 만났고 민지는 임신을 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고 재호에게 말하자 그제야 재호가 진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미 결혼했고 아내와 어린 딸이 있다고요. 민지는 충격에 빠졌지만 아이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미 5개월이었거든요. 결국 민지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회사도 그만두고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서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재호는 처음 1년은 연락을 끊었지만 아이가 돌이 지나자 갑자기 나타나서 양육비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매달 5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민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처음엔 그 돈이 고마웠다고요. 혼자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돈이 짐이 됐다고 했습니다. 재호가 가끔 전화해서 협박조로 말했거든요.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면 돈을 끊겠다고, 아이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은희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민지가 서류 하나를 더 꺼냈어요.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재호와 민지의 딸이 99.9% 부녀 관계라고 명시돼 있었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재호의 돈을 받고 싶지 않다고요. 자신은 작년부터 괜찮은 직장을 구했고 혼자 힘으로도 딸을 키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은희 씨가 재호에게 전해달라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희가 물었어요. 딸은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른다고, 지금 14살인데 말할 용기가 없다고 했어요. 딸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은희는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재호가 잘못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도 피해자라고요. 민지는 은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여자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카페를 나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남편을 마주해야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밤 9시 재호가 귀가했어요.
은희는 거실에 앉아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희가 수첩을 탁 던졌어요.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은희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민지가 누구냐고, 그 여자 딸이 정말 당신 친딸이냐고. 재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한숨을 푹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재호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실수였다고, 한때의 방황이었다고, 은희와의 결혼 생활이 무료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를 사랑한다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말했어요. 은희는 그 말을 듣고 비웃음이 나왔어요. 15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무슨 사랑이냐고, 다른 여자한테 아이까지 낳게 해놓고 무슨 가정이냐고 따졌습니다.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부 싸움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였어요. 수진이 뭐냐고 물었지만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라고만 했어요. 하지만 수진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빠가 뭘 잘못했냐고, 엄마가 왜 아빠한테 소리를 지르냐고 따졌습니다. 은희는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수진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엄마가 오해하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소리쳤습니다. 당신한테 숨겨진 딸이 있어. 14살짜리 딸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멍하니 아빠를 쳐다봤어요.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재호는 출근도 하지 않고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수진은 방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했어요. 이혼해야 할까? 아니면 참고 살아야 할까?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명함을 내밀며 자신을 제2금융권 채권 추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재호 씨를 만나러 왔다고 했어요. 은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남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재호가 2년 전에 2억 원을 빌렸는데 한 번도 갚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현재 3억 5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오늘까지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돈을 빌렸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서재에 있던 재호를 불렀습니다. 재호가 나와서 추심원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추심원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한 달만 더 기다려주겠다고, 그때까지 원금 2억만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자는 나중에 협의하겠다고요. 재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추심원들이 가고 나서 은희가 따졌습니다. 돈을 왜 빌렸냐고, 2억이나 되는 돈을 어디에 쓴 거냐고 물었어요. 재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실패했다고 말했어요. 은희가 언제 사업을 했냐고 묻자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희는 서재로 가서 재호의 서류들을 전부 뒤졌어요. 그러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견했습니다. 2년 전에 만든 무역회사였어요. 하지만 그 회사 명의로 된 통장을 확인하니 입금된 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출금 내역만 가득했어요. 출금처를 확인하니 전부 유흥업소였어요. 룸살롱, 호스트바,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골프장 VIP 라운지, 이용료까지 있었습니다. 재호가 사업 자금으로 빌린 2억 원을 전부 여자들과 놀아나는 데 쓴 거였어요. 은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재호에게 통장을 던지며 이게 뭐냐고 소리쳤어요.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여자들이랑 놀아난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재호는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부모의 다툼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 아빠를 향해 소리쳤어요. 정말이냐고, 아빠가 빚까지 지고 바람까지 폈냐고 물었습니다.
재호가 대답하지 못하자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기는 아빠를 믿었는데 이럴 수 있냐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에 울렸습니다. 은희는 재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한 달 안에 빚을 갚으라고, 못 갚으면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황급히 어떻게 한 달 만에 2억을 구하냐고 물었어요. 은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자기가 만든 빚은 자기가 갚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밤이 되자 재호는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남편 빚 갚는데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문득 시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5년 전에 요양원에 계셨어요. 치매가 심해져서 집에서 모실 수 없었거든요. 재호가 요양원비를 낸다고 했는데 정말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은희는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원장실에서 원장을 만나 요양원비가 제대로 입금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서류를 꺼냈어요. 요양원비가 6개월째 밀려 있다고 했습니다. 총 1,800만 원. 원장이 몇 번이나 재호에게 연락했지만 계속 미루기만 했다고 해요.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며 이번 달 말까지 정리하지 않으면 시어머니를 퇴소시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이 어머니 요양원비조차 안 내고 있었다니. 원장에게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병실에 들렀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치매가 심해서 은희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은희가 손을 잡자 시어머니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은희의 가슴을 찔렀어요. 은희는 시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아들만 믿고 사셨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은희는 결심했습니다. 자기 돈으로라도 요양원비를 내야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니 재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은희를 보더니 돈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2억을 어떻게 구했냐고 묻자 재호가 고개를 돌렸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불안해졌어요. 뭔가 또 잘못된 일을 벌인 것 같았습니다. 재호에게 제대로 말하라고 다그쳤어요. 재호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은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집은 은희 친정에서 결혼할 때 마련해준 집이었어요. 명의도 은희 앞으로 돼 있었습니다. 은희가 소리쳤어요. 4명의 집을 어떻게 담보로 대출을 받았냐고. 재호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이었어요. 은희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희는 기가 막혔어요. 자기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위조 서류를 만든 거였습니다. 재호를 향해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어요. 재호는 어쩔 수 없었다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변명했습니다. 은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일 당장 법무사 찾아가서 이혼 서류 준비하겠다고. 재호가 황급히 붙잡으며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어요. 이틀 뒤 은희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 준비를 위해 상담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법무사가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집이 은희 명의지만 재호가 무단으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했습니다. 형사 고소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은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수진의 아빠인데 감옥에 보낼 순 없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법무사는 일단 증거를 확보하라고 조언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희는 시어머니 요양원에 들렀어요. 요양원비를 내려고 했습니다. 원장실에서 계산서를 봤는데 원장이 한 가지를 더 말해줬어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올 때 재호가 서류 하나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통장과 도장이었어요.
혹시 급할 때 쓰라고 맡긴 거라며 원장이 금고에서 꺼내줬습니다. 은희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잔액이 2억 3천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돈이 있는데 왜 재호가 요양원비를 안 낸 걸까요? 원장에게 재호가 이 통장에 대해 말한 적 있냐고 물었어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다고 했어요. 은희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재호가 이 돈을 빼돌리려고 한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와 재호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통장에 돈이 2억 넘게 있는데 왜 요양원비를 안 냈냐고.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어머니 돈은 나중을 위해 남겨둬야 한다고 했어요. 은희가 되물었습니다. 나중이 뭐냐고.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신데 무슨 나중이냐고. 재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 돈은 나중에 자기가 쓸 거라고 상속받을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벌써 상속 생각을 하다니. 게다가 그 돈으로 빚이라도 갚으면 되는데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재호에게 따졌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빚을 갚지 왜 집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냐고. 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돈을 쓰면 나중에 받을 게 없다고 자기 노후 자금이라고 했어요. 은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재호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은희는 시어머니 통장을 챙겨서 요양원으로 다시 갔어요. 원장에게 밀린 요양원비를 전부 정산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게 부탁했어요. 이 통장은 재호에게 절대 돌려주지 말라고, 앞으로 요양원비는 이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은희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전부 알고 있다고, 아빠가 바람핀 거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누가 말했냐고 물으니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SNS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아빠 회사 사람들이 소문을 냈다고요. 수진은 학교에서 친구들 얼굴을 볼 수가 없다며 울먹였습니다. 은희가 위로하려고 하자 수진이 손을 뿌리쳤어요. 엄마도 똑같다고, 왜 진작 이혼하지 않았냐고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이런 사람인 걸 알았으면 진작 헤어졌어야 했다고, 자기까지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따졌어요. 은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수진 말이 맞았습니다. 진작 결단을 내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고 싶었고 수진에게 상처 주기 싫었습니다. 수진이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서서 말했어요. 자기는 엄마 편이 아니라고, 아빠 편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 집을 떠나고 싶다고요. 은희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밤이 되자 재호가 퇴근했어요. 은희에게 어머니 통장을 어디 뒀냐고 물었습니다. 은희가 요양원에 맡겼다고 하자 재호가 버럭 화를 냈어요. 왜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랬냐고 소리쳤습니다. 은희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어머니 돈 빼돌릴까봐 그랬다고, 어머니 돈은 어머니 쓰시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재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당장 가져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은희가 거부하자 재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은희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재호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그때 수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엄마한테 손 떼면 경찰 부른다고, 자기가 직접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재호가 멈칫했습니다. 재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서서 현관문을 나갔어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은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수진이 다가와 은희를 안아줬어요. 처음으로 딸이 자기를 안아주는 거였습니다. 은희는 수진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며칠 뒤 은희는 재호 없이 혼자 지내기로 했어요. 재호는 집을 나간 뒤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도 없었어요. 은희는 혼자 집안일을 하며 앞으로를 생각했어요. 이혼을 하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재호에게 재산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빚만 잔뜩 있었어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재호 씨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다고 했어요. 은희는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재호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총 5천만 원. 회사에서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재호가 자수하면 선처를 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은희는 충격에 빠졌어요. 남편이 횡령까지 했다니. 변호사에게 재호 연락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날 저녁 재호가 집에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은희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은 어쩔 수 없었다고, 빚을 갚으려고 그랬다고 변명했어요. 은희가 물었어요. 5천만 원을 어디다 썼냐고.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빚 갚는 데 썼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호의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었어요. 은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재호가 황급히 붙잡으며 빌었지만 은희는 뿌리쳤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어요. 남자 한 명이 수진과 함께 있었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수진이 소개했습니다. 자기 남자친구라고요. 은희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남자가 인사를 했습니다. 정우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수진과 6개월째 만나고 있다고 했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정우와 결혼하고 싶다고 부모님 허락을 받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당황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정우가 설명했어요. 자신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수진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재호를 쳐다봤어요. 재호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어요. 다음 달에 결혼하겠다고, 이미 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은희가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수진은 고집을 부렸어요. 며칠 뒤 은희는 정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어요.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뒤 탐정에게서 보고서를 받았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우는 IT 회사 운영자가 아니었어요. 다단계 판매원이었습니다. 게다가 결혼을 2번이나 했다가 이혼한 전력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정우가 수진에게 접근한 이유였습니다. 은희 집 재산을 노린 거였어요. 수진을 통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은희는 즉시 수진에게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수진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정우가 그럴 리 없다고, 탐정이 거짓말을 한 거라고 했어요. 은희가 증거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우가 다른 여자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제야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이 즉시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따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심만 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정우 회사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곳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정우가 잠적한 거였습니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어요. 며칠 동안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은희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수진이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은희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 봤다고 말했어요. 은희는 수진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진이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정우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디서 그런 돈이 났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은희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은희가 준 카드로요. 은희는 기가 막혔어요. 즉시 카드사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3천만 원이 현금 서비스로 빠져나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미 한 달이 넘어서 이자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총 3,200만 원. 은희는 주저앉아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은희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법무사를 다시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재호의 횡령건, 무단 대출건, 수진의 카드 사기건까지 전부 설명했어요. 법무사가 말했어요. 재호는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횡령과 문서 위조는 명백한 범죄라고 했어요. 수진도 카드 무단 사용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딸이니 합의를 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은희는 결심했어요. 재호와는 완전히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법원에서 만나자고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재호가 황급히 변명했지만 은희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은희는 재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인사팀장에게 재호의 횡령 사실을 알고 있다고 회사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팀장이 고맙다며 증거 자료를 요청했어요. 은희는 재호의 서재에서 찾은 모든 서류를 복사해서 회사에 전달했어요. 통장 내역, 영수증, 수첩까지 전부요. 회사는 즉시 재호를 해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뒤 재호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은희에게 빌었어요. 회사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은희는 재호를 내려다봤어요. 20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재호는 은희를 평생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은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일어나라고, 더 이상 이런 모습 보기 싫다고 했습니다. 재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은희와 재호는 조정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판사가 양측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재호는 끝까지 변명했어요. 자기가 잘못했지만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판사가 재산 분할에 대해 물었어요. 은희가 대답했습니다. 집은 원래 자기 명의이고 친정에서 마련해 준 거라고 재호 명의 재산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재호가 반박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자기도 생활비를 냈다고 집의 절반은 자기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가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재호는 제시할 증거가 없었어요. 생활비를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했지만 증빙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은희의 손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재호가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었습니다. 그 대출은 은희가 갚아야 했어요. 은희는 변호사와 상의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재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조 서류로 대출을 받았으니 민사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은희는 즉시 소송을 준비했어요. 재호의 횡령건으로 받을 수 있는 배상금과 위자료를 합치면 대출금을 충분히 갚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재호의 형사재판이 열렸어요. 은희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재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검사가 재호의 죄목을 낭독했어요. 업무상 횡령, 문서 위조, 사기. 재호의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재호는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3년 동안 조심해야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즉시 수감되는 거였어요. 재판이 끝나고 재호가 은희를 쳐다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돌아서서 법정을 나왔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은희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 요양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은희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다고, 그때 아들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은희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물었어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재호가 자기 친아들이 아니라고 한다고요.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병실로 가서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가 은희를 쳐다봤습니다. 오늘은 눈빛이 맑았어요. 은희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재호가 정말 어머니 친아들이 아니냐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호는 시어머니가 낳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45년 전 시어머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남편인 시아버지는 대를 이어야 한다며 재혼을 하겠다고 협박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다른 방법을 선택했어요. 친구의 아이를 입양한 겁니다. 그 친구는 미혼모였어요.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가 낳은 것처럼 키웠어요. 그 아이가 바로 재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죽는 날까지 몰랐어요. 재호 본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렇다면 재호의 친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가리켰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안에는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젊고 아름다웠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재호의 친어머니가 쓴 거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자기는 재호를 키울 수 없어서 친구에게 맡긴다고, 재호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언젠가 재호가 진실을 알게 되면 용서해달라고. 은희는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재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하기로 했어요. 재호도 자기 뿌리를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다음 날 재호를 만나서 봉투를 건넸어요. 재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과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자기가 입양하라는 거냐고.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직접 들은 얘기라고 말했어요. 재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친아들로 살았는데 사실은 입양하였던 거예요. 재호가 물었어요. 친어머니는 어디 있냐고. 은희가 편지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45년 전 주소였지만 단서는 될 수 있었습니다. 재호는 즉시 그 주소를 찾아갔어요. 은희도 함께 갔습니다. 주소지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오래된 한옥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70대 노인이 나왔어요. 재호가 사진을 보여주며 이분을 아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 누나라고 했습니다. 노인이 설명했어요. 누나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평생 미혼으로 살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죽기 전까지 아들을 그리워했다고요. 재호는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친어머니를 만나보지도 못하고 영원히 이별하게 된 겁니다. 은희는 재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노인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누나가 아들에게 주라고 남긴 거라고 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 옷과 장난감, 그리고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에는 친어머니가 재호를 그리워하며 쓴 글들이 가득했어요. 매년 재호 생일마다 축하글을 썼고 재호가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호는 일기장을 읽으며 계속 울었어요. 은희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 여자가 평생을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재호가 은희에게 말했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지 알 것 같다고요. 뿌리를 모르고 살아서 방황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호의 아픔을 이해하지만 그게 재호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석 달 뒤 이혼이 확정됐어요. 은희는 집과 재산을 모두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재호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빚만 잔뜩 안고 떠났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부모의 이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됐습니다. 은희가 더 이상 재호와 살 수 없다는 걸요. 은희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재호의 물건들을 전부 버렸습니다. 서재도 치웠어요. 그리고 그 방을 자기만의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벽에 그림을 걸고 책장을 새로 들여놓았어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림 그리기였어요. 은희는 매일 아침 그 방에서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도 변했어요. 정우에게 당한 후로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수진이 취직을 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자기 힘으로 번 돈으로 은희에게 3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매달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은희는 수진이 대견했어요. 딸이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수진을 성장시킨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카페에서 민지를 만났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재호가 자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딸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고요. 민지는 거절했지만 재호가 계속 연락한다고 했어요. 은희가 조언했어요. 딸에게 좋을 대로 하라고. 재호를 만나는 게 딸에게 도움이 된다면 만나게 하고 아니라면 거절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은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은희가 고생했다고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지 잘못이 아니라고, 재호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했습니다. 헤어질 때쯤 민지가 말했어요. 은희 씨가 강한 사람이라고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자기도 민지가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낸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은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림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소규모 전시회에도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사람들이 은희의 그림을 좋아했어요. 수진도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했어요. 새로운 남자친구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신중하게 사람을 알아갔어요. 엄마에게 남자친구를 소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재호는 가끔 연락을 해왔어요. 미안하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거절했어요.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재호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친어머니의 고향 근처였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재호가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요양원에 계셨어요. 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은희가 오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봄날 은희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리는 걸 보며 은희는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힘들다고요.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을 견뎌내면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온다는 거요. 은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봄 냄새가 났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핸드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저녁에 같이 밥 먹자고요. 수진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좋다고,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은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은희에게는 두려울 게 없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웃을 수 있었고 자기만의 꿈을 키워갈 수 있었어요. 공원을 나서며 은희는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겠다고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그저 자기 인생을 살아가겠다고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은희는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은희는 그 모든 날들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